세고 엔진 점화를 하는데 건물이 우르르르 하는 거예요. 짜릿하죠. 생각만 해도. 인공위성도 새벽 배송을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엄청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해파리 꼬리처럼 막 이렇게 갈라져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뭐야 와. 오 화면 봐. 오 이거 뭐야. 우주를 향한 탈지구적 질문들 스페이스 스몰 토크 스스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경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우주를 향한 위대한 도약을 해냈습니다. 바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날이었죠.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이 스스톡이 절대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리호의 비상을 현장에서 직접 읽어낸 주역 두 분과 함께하는 본격 누리호 완전 정복 토크쇼.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 엔진개발팀의 박주훈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 기술개발 2팀 연구원 유한영입니다. 본격적인 딥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두 분 좀 네. 궁금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죠. 그렇죠. 네. 11월 27일 새벽 1시경 발사됐을 때 두 분은 뭐 하고 계셨나요? 저는 라이브 현장 중계를 맡아서 아, 회사 대표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매우 긴장되게 얼어있는 표정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었죠. 저는 현장에서 이제 발사장이나 대중들한테 네. 현재 누리호가 어떤 운용 상태에 있는지를 중계하는 발사 운용 아나운서를 했습니다. 아, 카운트다운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그걸 제가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초, 2초. 4, 3, 2, 엔진 점화. 26. 그분의 목소리셨군요. 네, 아. 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있던 데가 방송에도 나왔는데 네. 창문이 없습니다. 아. 그래 대신 앞에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 네. 사실 모니터도 못 보고 있었던 게 제가 처음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니까 딱 그냥 저는 시계만 보고 있었어요. 시계만. 엔진 점화. 26. 딱 이 세고 엔진 점화를 하는데 건물이 우르르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나는 말을 해야 된다 해가서 여기는 집중해. 엔진 점화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막 저기서 막 박수치고 막 이게 다 들리는데 그래도 마이크를 정신줄 놓지 말자. 마이크는 계속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잡고 있어야 된다. 야, 이런 마인드로. 아, 좋습니다. 지흥배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사실 전 이번 누리호 발사 보면서 딱 느꼈던 감정이 세 가지였어요. 재밌다, 부럽다, 멋지다. 아, 그래서 재밌던 건 이제 우리는 인공위성도 새벽 배송을 하네? 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부럽다고 느꼈던 건 전 천문학자이지만 사실 우주를 보는 사람이지 우주를 직접 가거나 뭘 올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은 우주에 본인이 만든 무언가를 남기고 있구나. 이야.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멋지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전 이번 4차 발사가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던 게 위성을 위한 위성이 아니라 과학을 위한 위성이 올라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미션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쏘아올렸던 대부분의 위성은 좀 더 실용적인 목적이 많았죠. 뭐 기상 관측을 하건 군 정찰을 하건 이런 목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올라간 대부분의 위성들은 좀 더 과학 탐사 목적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하면 언젠가 한국이 만든 우주 망원경을 띄우는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야. 이런 좀 기대가 들었었습니다. 제가 사실 누리호 발사가 있고 나서 인터넷에 엄청 유행하는 영상을 제가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로켓이 올라가서 특정 고도에서 단이 분리되는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게 정말 화려하게 해파리 꼬리처럼 막 이렇게 갈라져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뭐야 와. 오 화면 봐. 오 이거 뭐야. 그걸 이제 우리가 우주 해파리라고도 하는 현상인데 네. 특히 이번에 밤에 발사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로켓의 화염 때문에 그 연기로 산란되면서 빛이 진짜 화려하게 만들어졌어요. 유일하게 아마 찍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본격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 누리호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 뭐 제가 듣기로는 뭐 3단 구조로 돼 있다 뭐 정도만 알고 있는데 최대 직경이 3.5m 그리고 전체 길이가
47.2m, 한 15층 정도 15층.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 되어 있어서 네. 300톤의 추력을 내게 되어 있고요. 네. 2단에서는 75톤급 엔진 1기, 한기. 그리고 3단에서는 7톤급 엔진 1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굳이 단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나? 그냥 통째로 올리면 되지 않나요? 왜 굳이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나누나요? 아무래도 이제 발사체가 올라가면서 네. 대기에 대한 영향도 또 차이가 있고요. 네. 이거를 하나로 만들기에는 너무 연료 탱크라든가 산화 탱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각 단마다 하는 역할이 조금씩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네네. 또 보니까 탱크 안에 연료도 있지만 뭐 네. 그거를 태우는 이제 액체산소가 들어있는 산화제 탱크. 탱크도 예. 있고 누리호 전체 주량이 제가 알기로 200톤으로 알고 네. 있는데 거기에 뭐 연료라든가 산화제 이게 어느 정도 차지를 하나요? 전체 중에서 약 91%, 이야. 그러니까 182.5톤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잠겨 있는 이게 전부 다 연료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쵸. 90몇%는? 예, 저희가 추진제로 표현을 하는데 네. 추진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그거는 한 이 정도 올리려고 얘가 쓰이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야, 너무 비효율적인데? 그죠. 이거 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없어요? 효율적으로 이제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재사용으로 넘어가야 되긴 하죠. 다시 재사용으로.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날아가는 원리. 보통 누리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뾰족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왜 이거 없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떤 원리로 날아가? 그냥 엔진으로 그냥 작용 반작용으로 그냥 올라가는 건지. 기본적인 원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이제 발사체가 날아가는 거는 기본적인 원리긴 하고요. 네. 날개가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기권을 넘어가면은 네. 솔직히 의미가 없는 여기는 쓸데없는 무게가 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는 굳이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아. 발사체에서는.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친구가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름 그 궤도를 향해서 네. 가야 되잖아요. 네. 요 밑에 있는 노즐 엔진 이런 게 이렇게 각도가 움직여서 이렇게 조절을 네.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뭐 짐벌링이라고 해야죠. 네. 엔진을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제 틀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한쪽으로 돌지도 않고 네. 기울어지지도 않게 저희가 원하는 궤도로 갈 수 있게 네. 엔진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데 음. 아마 3단 발사 분리됐을 때 엔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때 엔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속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거의 한 총알에 한 20배 속도 예. 이렇게 빠르다던데 네. 로켓이 올라가는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이게 처음에 보시면 아마 영상으로도 보시면은 그게 빠르지는 않거든요. 네. 점점 이제 속도가 올라가서 이제 목표 최고 속도가 초속으로 이제 7.6km/s가 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뭐 그냥 시속으로 변환하면 한 27,000. 서울에서 부산까지 40초면 가는 속도네요. 예, 이야. 1분도 안 걸리는 거리. 네. 이야. 짜릿하죠. 생각만 해도. 그럼 결국 이 목표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더 빨라도 안 되고 더 늦어도 안 되고 딱 적정 속도가 네. 대략적으로 한 7.6 초속 그 정도 유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음. 아무래도 그 속도를 유지를 해야지 그 속도보다 낮게 되면은 위성은 결국에는 지구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제 떨어져서 결국에는 그 재기능을 못 할 거고 조금 높은 거면은 아무래도 그보다 멀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날아가는 미아가 될 수밖에 없죠. 이야. 지훈배 교수님께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누리호나 한국 위성의 천문학에서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연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누리호의 4차 발사에 들어간 메인 탑재체가 이제 중형 위성인데 이 중형 위성이 500kg짜리 꽤 무거운 이야, 위성이거든요. 진짜 크구나.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탐사 장비 중에 하나가 로키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극지방의 네. 오로라나 대기광을 이제 중점적으로 탐색을 해서 지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자기장 전리층이 태양풍 입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광범위하게 관측하는 임무를 띠고 있고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본 것처럼 누리호 발사를 새벽에 했던 거죠.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에 극지방을 지나가면서 그 오로라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고 또 되게 재밌는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중형 위성엔 또 의학 실험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들었어요. 뭐 3차원으로 뭐 배양. 네. 그래서 이름도 되게 재밌게 지었는데 바이오 캐비넷이라고 해서 그래서 주 목적이 뭐냐면 되게 먼 미래를 좀 내다보는 미션이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유인 우주 개발을 하고
장시간 우주에 체류하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우주에서 수술도 하고 뭔가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지구에서는 사실 장기를 공수해 오고 수술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우주라면 훨씬 제한적일 테니까 아예 우주 공간에서 인공적인 장기를 만들고 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걸 좀 테스트하는 거예요. 특히 우주가 좀 유리한 측면이 조금 있는 게 지구와 달리 중력이 없잖아요. 지구에서는 어떤 화학 실험을 하면 중력 자체가 대류를 일으키고 또 침전물을 만들고 해서 굉장히 좀 방해가 되기도 해요. 이런 중력의 영향 없이 온전하게 어떤 인공적인 장기를 3D 프린팅처럼 만들고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이런 걸 이제 실험하는 목적의 의학 그 실험 도구도 함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누리호 온도 조절은 뭐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조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절이 되나요? 저는 이제 누리호 내부 온도 조절을 담당하고 내부. 있어서 네. 그쪽을 설명을 드리면은 누리호에는 열을 차단하는 부분이 있고 열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네. 보통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겨울에는 저희가 추우니까 두꺼운 커튼을 치거나 아니면 바닥에 러그를 깔거나 이런 요즘 식으로 창문에 뾱뾱이 붙이기도 네, 하고요. 뽁뽁이도 네. 붙이고 이렇게 네. 냉기를 아예 차단하는 역할이 네. 이제 열 차단 쪽이고 네. 이제 고온에서는 저희가 여름에 더우면은 암막 커튼, 블라인드를 쳐버리거나 맞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또 엔진 주변에서 뜨거운 열을 막는 그런 고온 열 차단기가 있어요. 이렇게 차가운 것도 차단하고 뜨거운 것도 차단을 해주는데 네네. 아무리 차단을 해도 공기는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이런 거는 또 이제 열 제어계가 담당을 하는데요. 에어컨을 틀고 그렇죠. 이제 습하면은 제습기 돌리고 틀고, 요런 거가 이제 열 제어계라서 이제 산화제 탱크를 충전하면은 마이너스 180도가 들어가면은 주변 공기가 차가워져서 이제 이슬이 맺히고 얼음이 맺힐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누리호가 발사될 때 얼음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걸 볼 수 맞아요. 있는데 네. 이게 밖에는 괜찮지만 안쪽에는 저희 전자 장비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전선이라든지 맞아. 볼트가 얼면 또 안 되고 맞아요.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안에다가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를 넣어서 이 습기랑 냉기를 밖으로 배출을 해줍니다. 요런 게 이제 열 제어계. 결국 이 차단제라는 건 집으로 봤을 때 수동적인 열을 막아주는 뭐 벽벽이라든가 커튼 같은 거 암막 네. 커튼이고 능동적인 건 에어컨을 킨다거나 히터를 킨다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내부에서 그렇게 해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 뭐 그냥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집의 비유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한방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리호가 겪는 가장 높은 온도랑 가장 낮은 온도가 궁금해요. 누리호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부분은 액체 산소를 충전할 때 180. 영하 183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낮은 온도를 겪는 거고요. 가장 높은 온도를 경험하는 곳은 우리 책임 연구원님 담당해 주시는 엔진에서 나오는 화염. 아, 이게 3000도 이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엔진 주변부는 3000도가 제일 높은 온도고 누리호가 올라가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네네. 또 엔진이 없는 부분이지만 공력 가열에 의해서 또 높은 온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엔진이 3000도 이상 올라가면은 텅스텐이 3422도까지 버티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쓰나 그러면 그 아래쪽은? 소재는 그렇게 아무래도 비싸죠. 가공하기 텅스텐이 아마 가공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냉각을 쓰는 게 재생냉각 채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료가 거기를 들어가서 네. 어떻게 보면 그 나온 온도를 좀 떨어뜨려주고 약간 소재를 녹지 수냉식 않게.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음. 다시 이제 엔진으로 이제 그 연소기로 들어가는. 누리호 내부는 또 얼마나 깨끗한가요? 뭔가 방진복 입고 막 안에 위성 같은 거 뭐 만들고 그런 분들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하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누리호에 들어가는 위성이 청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얼마나 깨끗한 공기를 그 페어링 내부에 들어갔을 때 발사 직전까지 계속 그 청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청정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위성에 있는 고성능 카메라라든지 부품들이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고 여기에 또 일반 윤활유랑 다른 또 특수 윤활유가 들어가고 요런데 먼지가 안 지면은 아무리 잘 올려도 작동을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청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먼지가 또 정전기를 유발하기도 해서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딱 하면은 좋겠지만 또 페어링을 진공 상태로 만들면은 올라가면서 압력을 엄청 크게 받는 부분이 페어링이기 때문에 음압이 걸리니까. 네. 찌그러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안에 공기로 공조를 하고 압력은 또 유지시켜주고 요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누리호 전체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이제 첨단 기술의 복합체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 내가 다 잡았다. 정확다. 그렇죠. 자신감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공적이었던 누리호 4차 발사 1차, 2차, 3차랑 달랐던 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탑재 중량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난 것도 있죠. 그 3차 때는 그 500kg 정도 500kg? 됐고 4차 때는 960kg, 한 1톤 가까이, 2배 가까이 증가가 됐긴 했죠. 네네. 그리고 목표 고도도 550km에서 600km로 좀 더 증가한 게 있었고 이제 사출 방식도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3차 때는 한 개씩 이제 내보내는 네. 거였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2개씩 2개씩. 예. 다중 사출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게 들어갔고 업무적인 거로 좀 어떻게 네. 보면은 저희가 한국형 발사체 나로 이제 고도화 사업이 체계종합 기업으로 선정이 이제 되었고요. 네. 기술 이전 이후에 처음으로 제가 발사를 하게 된 건데 네. 항우연에서는 주로 발사 관제를 원래 쭉 해왔고 거기에 저희가 일부 참여를 하고 발사체 제작은 저희가 이제 모두가 다 했기 때문에 정부와 이제 저희 어떤 기업이 함께해서 산업 생태계를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누리호가 이제 4세대 중형위성 3호 이제 주탑재 위성 하나 보내고 또 12개 칙칙칙 보냈잖아요. 네. 이 큐브 위성. 대표적인 위성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총 12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산하연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들이 이제 탑재가 네네. 되긴 했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주로테크 네. 코스믹이라는 이제 큐브 위성이 있는데요. 우주 쓰레기 이제 폐기 기술하는 검증하는 거고요. 아마 작은 이제 추력기가 달려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지구 쪽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해서 그런 걸 이제 성능 한번 검증하는 위성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린텍의 B1000이라고 좀 표현을 드리면은 우주 공간에서 그 단백질 결정화 연구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큐브 위성에서 항체 기반 면역 항암제 이제 단백질 결정화에 도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쿼터니안 퍼셋 0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도 600km에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제주 해양에 있는 쓰레기를 감시하고 해류도 이제 감시하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홍보를 하나 하면 제가 일하는 세종대학교에서도 예, 저 맞습니다. 항공학과에 예. 계신 너무나 멋진 교수님과 예. 연구자분들이 네. 스파이론이라는 큐브셋을 같이 띄웠고요. 이 큐브셋은 이제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 이런 거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목적으로 올라갔죠. 또 재밌는 것 중에 서울대에서 스누글라이트라고 만든 게 있는데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그래서 같이 편대 비행을 네. 해서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큐브셋을 운용하는 게 가능한지 이런 걸 좀 이제 검증하는 이야. 굉장히 또 멋진 프로젝트가 있었죠. 교수님께서 또 연세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연세대에서 뭐 안 썼나요 이번에? 연세대학교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아. 같이 만든 큐브셋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이전 발사에서도 또 연세대학교에서 만들었던 미먼이라는 아. 미세먼지를 탐색하는 큐브셋도 올라갔었죠. 너무 귀엽다. 미세먼지 줄여서 미번이라고 미번. 네, 했군요. 그게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 천문학자도 그렇고 우주 엔지니어 분들도 그렇고 항상 그 연구 기관에서 또 제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 짓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알파벳 잘 조합해서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약자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또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위성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거 설명해 주셨는데 해외 위성도 포함해서 또 최근 성과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천문연, 항우연이랑 나사랑 같이 협력해서 만든 적외선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스피어 X라고 해서 이미 작년에 올라가서 최근에 그 우리 지구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네. 그 우주 전체를 적외선으로 바라본 지도 아. 데이터가 완성이 되었어요. 우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체 발사한 건 아니지만 함께 우주 망원경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든 우주 망원경으로도 이제 우주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내년에 이어질 아르테미스 미션도 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뭐 물론 이제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고 이미 또 연기가 된 계획이긴 하지만 현재 예정에 따르면 2026년 2월에서 4월 사이에는 발사를 하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달 크게 빙 돌고 돌아오는 걸 성공하겠다. 이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머지않아 이제 요즘 시대니까 4K 유튜브 라이브로 달의 생생한 모습을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야. 이런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적외선으로 우주를 바라본다는 게 정말 생소한 게 우리는 가시광선밖에 못 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은
다른 영역의 빛들은 우주에 가득 차 있어서 우주가 되게 밝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우주랑 다른 생물 또 다른 파장대를 보는 생물이 보는 우주는 다르게 보일 수 있나요? 뭐 지구만 해도 네. 보는 이미지가 다 다를 테니까 그쵸,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관측하는 파장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요. 다만 우주에 가면 사실 적외선이고 자외선이고 다 희미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어둡게 보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제가 네. 좀 생각이 난 게 네. 굉장히 흥미로운 사업이라고 하나 생각을 했던 게 한화가 함께 참여했던 425 사업이라는 아, 게 예. 있어요. 425? 그 최근에 SAR. 스페이스X 타고 올라갔던 군 정찰 네. 위성이죠. 그래서 SAR-4라는 위성을 이제 한화가 만들어서 레이더 전파로 지도를 찍기 때문에 구름이나 악천후가 있어도 적국의 지형 지물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군 정찰 위성이었고 4 그다음에 25 이렇게 인공위성이 2개 있어서 프로젝트 이름이 425입니다. 네이밍 센스가 다 이름 정말 짓기. 참 이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엄청 잘 지으시더라고 그런 거. 네, 그러면 교수님 이 세계 천문학자분들이 한국의 기술력이나 관측 자료 같은 성과를 필요로 하기도 하나요? 그럼요. 사실 천문학 분야는 사실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열린 분야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날려 보낸 다누리 네. 달 탐사선 KPLO가 있죠. KPLO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달 꼭대기에 있는 크레이터 음영 지역의 지도를 그리고 거기에 얼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또 그리는 작업을 하고 또 저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겠지만 형광 카메라로 달 전체 지도도 그리고 맞아요.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그냥 다 갖고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제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천문학자들의 정서 자체가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될까? 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로켓 발사는 좀 군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폐쇄성이 필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 과학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두 열려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지다. 네, 지금까지 누리호에 담긴 흥미로운 과학과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부에는 누리호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발사 직전, 직후의 생생한 뒷이야기까지 최초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2부에서도 함께해주세요. 대중들한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건 없을까 궁금한데 네, 사람들이 많이 좀 물어보는 네, 건데 저 날아가는 각도가 좀 심상치 않은데 이거 i10에 만드는 기술 아니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서 그건 또 아니고. 무기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방산계열이라서 안 싫었습니다. 거기는